큰 작가 조정래의 인물이야기 2. 안중근. 조정래의 글, 이태구 그림. 문학동네 출판사. 최후의 나나들 중에서 형식적인 재판노론. 마침내 재판정에 섰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도 출석했다. 안중근은 장가는 들었으나 아직 어린 유동화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방청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 빽빽하게 서 있었다. 한국인 변호사 안병창과 전에 변론 허가를 받았다고 했던 영국 변호사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들은 변론권을 얻지 못해 그저 방청석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지루한 재판 절차를 거쳐 마침내 안중근이 진술할 기회가 왔다. 검찰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고 거짓말이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몰랐다. 직감과 짐작으로 총을 쏜 것인데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개인적 미움이 있겠는가.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내가 밝힌 15가지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의병 참목 총장으로서 그를 쏘았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은 이 리슨 지방재판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니 나를 국제법에 따라 재판해야만 한다. 나는 당당한 대한제국의 국민인데 왜 일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일본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이 법정을 보라.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가도 일본인, 방청객도 일본인. 이래가지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편파적인 재판을 거부한다. 안중근의 이런 어기찬 진술에 법정은 얼어붙었다. 검사도 판사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방청객들은 침묵 속에서 안중근의 말이 옳다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내겠소. 판사가 터무니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튿날 검찰관은 피고들의 재상을 나열하느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 오후에는 표가 나게 기지맥진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다. 안중근 사형. 내가 사형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요? 동요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이 안중근이 냉정하게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조선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본뜰 것이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관의 응답이었다. 이튿날 미즈노와 가마타 두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 피고의 범죄는 분명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그 죄가 크지는 않다. 더구나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관에 관할 권이 없다. 비록 그들이 관선 변호사일망정 그들은 안중근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본이 나를 일본법으로 재판할 수 없으니 국제법으로 재판하라는 점을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관에 관할 권이 없다는 말로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모레 선고를 하겠다. 판사가 입장이 난처한 듯 서둘러 패정을 선언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우덕순 3년 징역, 조도선, 유동화는 각각 1년 반 징역에 처한다. 만합의 판사가 선고했다.
안중근은 미동도 하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공소 일자는 5일 이내로 정하겠다고 하고 부랴부랴 재판은 끝났다.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였다. 안중근은 아무 망설임 없이 공소권을 포기했다. 아무리 공소를 제기해 보았자 그들이 변하지 않는 철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형이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를 이용해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려는 치졸하고 비겁한 짓일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법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는 것은 일본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비단과 종이 수백 장, 그리고 벼루와 붓이 감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법원과 감옥의 관리들이 안중근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붓글씨를 받아두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안중근의 꿋꿋한 용기와 초연한 인품을 우러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중근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자신의 필법이 뛰어나지도 못했고 나중에 남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깨끗한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정성을 바쳐서 글씨를 써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안중근은 그 옛날 할아버지 앞에서 한 획, 한자에 정성을 다 바쳤던 마음으로 날마다 몇 시간씩 붓글씨를 썼다. 국가 안위 노심초사. 나라의 안전과 위험을 걱정해서 애를 쓰고 속을 태운다.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은 이런 글귀를 써나갔다. 아, 이 글씨가 얼마나 좋은가. 아무런 꾸밈이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 젊은 나이에 어찌 이런 글씨를 쓸 수 있을까. 그렇다니까. 일부러 잘 쓰려고 한칙이나 억지가 없고 담담하면서도 소탈하고 고상해. 인품 그대로야. 글씨를 뭘 안다고 어지간히 유식한 척하네. 이거 왜 이러나? 쓸 줄은 몰라도 볼 줄은 알지. 노래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아는 거 몰라? 하긴 그렇군. 글씨를 받아든 사람들이 흡족해서 나누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안중근이 새로 쓰기를 한 종이에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모든 붓글씨에는 처음과 끝 부분에 의례것, 낙관, 글씨나 그림의 작자가 자기 이름이나 호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을 했다. 그런데 안중근의 글씨 끝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새까만 손바닥이 큼직하게 찍혀 있었다. 한데 그 손바닥 도장의 네 번째 손가락은 한마디가 없어서 그 길이가 새끼손가락과 같았다. 그 비정상의 손가락은 단지 동맹때 자른 것이었다. 백지 위에 검게 찍힌 불구의 손바닥 도장은 섬뜩하게 사람을 긴장시켰다. 그 특이한 낙관에는 안중근의 불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즈음에 두 동생이 홍신부를 모시고 왔다. 안중근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홍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다. 홍신부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서 미사도 거행했다. 안중근은 마음이 깊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인자하신 천주께서 그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라. 다시 조선으로 먼 길을 떠나기 직전에 홍신부는 안중근을 향해 마지막 강복을 했다. 눈을 내리감은 안중근은 엄숙하게 송호를 그었다. 아무런 두려움도 괴로움도 없이
마음은 그지없이 평온했다. 안중근은 먼 길을 와준 홍신부가 너무나 고마웠다. 홍신부를 통해 천주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건 두 동생이 전해온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옳은 일을 한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안중근은 공소권을 포기해버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가를 확인했다. 만약 공소를 제기했더라면 어머니께 얼마나 면목 없는 불효자가 될 뻔했는가. 그 소식이 면회에 입회한 간수의 기록으로 밖에 알려지자 조선의 대한매일신보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차근차근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나간 안중근은 사형 집행 전날 국내외 동포들에게 마지막 글을 보냈다.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동포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농업, 공업, 상업 등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되찾는다면 죽는 자 남은 한이 없겠노라. 이 글은 안중근이 사형당하기 전날인 1910년 3월 2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 그리고 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에 두 동생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자 모두가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10년 3월 26일 아침 안중근은 고향에서 보내온 한복을 갈아입고 형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검찰관이 물었다. 나의 의거는 오로지 동양 평화를 위해 행한 것이므로 오늘 임검한 일본 관원들도 앞으로 한일 간에 화합하여 동양 평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양 평화 만세를 삼창하겠다. 안중근이 말했다. 만세 삼창은 안 된다. 큰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교도관이 제지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안중근의 처형을 극비리 하느라고 형장도 일반 형장을 쓰지 않고 있었다. 곧 안중근의 눈이 가려졌다. 그리고 목에 올가미가 씌워졌다. 철거덕. 받침대가 내려앉고 안중근의 몸은 축 늘어지며 밧줄에 매달렸다.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33살 때였다. 사람들은 그 푸르른 나이를 아까워하고 그래서 그 희생을 더 값지게 받든다. 그런데 안중근은 예수보다 한 살이 더 젊은 32살에 민족을 위하여 죽어갔다. 우리 민족의 예수 안중근의 그 푸른 희생 또한 아깝고 값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안중근이 희생되고 5개월이 지나 결국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 것이다. 사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은 형의 유해를 넘겨받아 장례를 지내려 했다. 그러나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넘겨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수임묘지에 매장하고 말았다.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묘소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고 구심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의사의 유고를 조국으로 모셔와 효창공원에 묘역을 만들었다. 그때 제일 앞머리에 안중근 의사의 유고를 봉안할 자리를 비워놓았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유골은 지금까지도 모셔오지 못한 채 빈 묘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리슨 감옥 뒷산 그 어디인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한반도가 38선으로 분단되어 북한과 함께 중국 땅도 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5년쯤부터 안중근 의사 유골 모셔오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언젠가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처럼 그 유골을 효창공원의 빈 묘에 모시게 될 것이다. 그 일이 후대들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임이고 책무다. 과거는 현재의 아버지이고 미래는 현재의 아들이기 때문이다.